안녕하세요. 영화계 178화 저는 진행의 허효식이고요. 예, 안녕하세요. 김정훈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다룰 영화는 레볼루셔너리 로드입니다. 디카프리오와 케이트 윈슬렛이 11년 만에 재회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본 작품인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루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네. 기본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레볼루셔너리 로드, 감독은 샘 맨데스, 각본은 저스틴 헤이시, 그리고 원작자인 리처드 예이츠, 촬영에는 로저 디킨스, 편집은 터릭 앤 워, 음악에는 토마스 뉴먼입니다. 로튼 토마토에서는 67%의 신선도와 6.7점의 평균 점수를 받았고 예. 메타크리틱에서는 69점의 메타스코어 그리고 7.4점의 평균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 작품은 런던 비평가협회 골든글로브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예. 이 작품은 원작이 있습니다. 리처드 예이츠가 1961년에 발표했던 첫 작품입니다. 예. 그때 당시에 비평가들한테 큰 호응을 얻었는데 막상 대중들한테 외면받았던 작품이고 전미 도서상 최종 후보에도 올랐지만 수상하진 못했던 작품입니다. 이후에 작가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2005년에 타임즈에서 100대 연문 소설을 뽑았는데 그때 선정이 되면서 다시 한번 재조명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작품은 원래 영화화 시도가 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감독 중에 프랭큰하이머가 영화화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고 그 이후에 스콘 루딘을 만나면서 시나리오 작업이 들어가기도 했고 저스틴 헤이드를 기용하면서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시나리오 기획 기간을 포함해서 4년에 걸쳐서 각색 작업이 걸리게 되었고 이후에 샘 맨데스를 만났습니다. 당시 배우자였던 케이트 윈슬렛이 각본을 맨 처음에 받고 샘 맨데스가 잘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의를 하게 됐고 안 그래도 샘 맨데스는 아메리칸 뷰티를 통해서 미국 중산층을 다룬 적이 있었기 때문에 고민을 했지만 작품 자체가 워낙 괜찮았기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원본 소설과 크게 다른 게 없어서 소설의 압축본이라고 하고 샘 맨데스와 케이트 윈슬렛이 이 작품이 나온 이후에 2010년도에 이혼을 예. 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영화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네, 트리비아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스텝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감독의 샘 맨데스, 아메리칸 뷰티를 통해서 데뷔를 했는데 아카데미에서 작품상이랑 감독상을 비롯해서 5개 부문을 석권한 혁신적인 데뷔를 했던 감독이기도 합니다. 예. 최근에는 스카이폴로 굉장히 유명하고 앞서 말했지만 그 아메리칸 뷰티가 지금 이 레볼루셔너리 로드랑 비슷한 맥락에 있는 영화라서 좀 고민을 했는데 원작 자체가 스크린으로 옮기고 싶었던 동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네, 그 정도. 촬영에는 로저 디킨스입니다. 원래 무관의 제왕이었죠. 10번 넘게 아카데미 촬영상 후보에 올랐다가 작년에 드디어 블레이드 러너 2049로 아카데미 촬영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음악에는 쇼생크 탈출로 유명한 토마스 뉴먼, 이분도 10번 넘게 아카데미 후보에 올랐지만 아직도 상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샘 맨데스랑은 아메리칸 뷰티에서 함께 했었고 레볼루셔너리 그리고 007 스카이폴로 같이 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다음 배우로 넘어가겠습니다. 프랭크 윌러 역할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딱 이야기할 건 없을 것 같고 캐스팅하는데 3년 정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설득하는데 그 정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차기작으로는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에 출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차기작인데 굉장히 많은 스타 배우들이 참여를 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더라고요. 다음으로는 에이프릴 윌러 역할의 케이트 윈슬렛. 케이트 윈슬렛 워낙 유명해서 자세하게 얘기할 건 없을 것 같은데 예. 이 작품을 만들었을 때 2008년인데 더 리더라고 하는 작품에서도 나왔어요. 예. 그래서 골든글로브에서 여우주연상을 레볼루셔너리 로드로 받고 더 리더를 통해서 골든글로브 여우조연상도 예. 2가지를 석권한 기록을 갖고 있고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은 더 리더로 받았습니다. 사실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더 리더가 아닌 레볼루셔너리 로드로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기도 했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존 기빙스 역할을 맡은 마이클 셰넌. 이번 작품에 딱 2장면 나오잖아요. 근데 이 2장면 가지고 아카데미 나무조연상에
오를 정도로 굉장히 인상적인 연기를 펼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배우는 헬렌 기빙스 부인 역할의 캐시 베이츠입니다. 이 배우는 스티븐 킹의 소설을 영화로 옮겼던 미저리 에서 나와서 자신이 좋아하는 작가를 감금해서 엄청나게 집착하던 애니 윌스크라고 하는 역할을 맡았죠. 예. 이 역할을 통해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타이타닉에도 나왔죠. 아, 그러네요. 이 정도로 영화 전반적인 것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영화의 내용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클럽에서 우연히 만나 결혼회까지 이른 에이프릴과 프랭크는 결혼 7년째에 맨하튼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외곽인 레볼루셔너리에 위치한 아담한 하얀 집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 부부는 전형적인 미국의 중산층 가정을 이루죠. 그래서 주변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하죠. 에이프릴이 배우가 되려고 했지만 이것이 실패로 돌아가고 지루하고 희망 없는 일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레볼루션을 계획합니다. 그 레볼루션이라는 건 과거에 연애했을 때 프랭크가 우리 프랑스로 한번 떠나자라고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이프릴은 프랭크를 설득합니다. 프랭크, 너가 과거에 이루고 싶었던 꿈이 있었을 텐데 우리 프랑스로 이동을 해서 이사를 가서 그 꿈을 이뤄보도록 하자. 에이프릴 본인이 벌 테니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잠깐 동안 쉬면서 진정한 너를 찾아라 라는 솔깃한 제안을 합니다. 프랭크는 고민을 하다가 직장을 관두고 프랑스로 이민을 갈 계획을 짜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 프랭크한테 엄청난 제안이 오죠. 본인이 다니고 있는 녹스라는 회사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자리를 제안하면서 거액의 연봉까지 제시하게 되죠. 네. 그래서 에이프릴과 프랭크가 프랑스로 떠나게 될지, 떠나지 못한다면 어떤 파국을 맺게 되는지에 대한 영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 작품은 단 한 번도 영화가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에서 벗어나질 않더라고요. 굉장히 추격되어 있고 밀도 있게 짜 있어서 정말 시간이 빠르게 갔습니다. 그 점이 이 영화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이 영화의 배경 상황을 먼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영화의 배경은 1955년도의 미국이죠. 그때 미국은 베이비붐, 그리고 경제성장, 그리고 냉전 체제 상황이고 중절 수술은 1973년까지 불법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수적이고 꽉 막혀 있었던 상황 같습니다. 네. 뭐 미국이 역사상 가장 잘 살던 시기지. 아주 풍요롭고 목가적인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영화에는 흑인이 한 명도 나오지 않죠. 아, 그러네요. 흑인이 전면에 나올 일이 없던 시대거든. 완전히 분리해서 살고 백인 중산층들은 다 교회에서 가정 꾸리고 삶을 영위하던 때니까 인종적인 맥락이 등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쌓아올린 레볼루션을 통해서 지금 이 가장 잘 살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 놓은 상태죠. 심지어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의 이름마저 레볼루셔너리 로드일 정도로 혁신을 통해서 레볼루션을 통해서 정말 탄탄대로를 걷고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안해한다는 것이 이 영화의 포인트일 것 같아요. 네. 에이프릴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면 두 아이의 엄마죠. 그리고 가정주부고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살림을 꾸리고 집안일을 하는데 개인적인 꿈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배우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실패하고 자신의 꿈이 그리고 자기 자신이 점점 사라진다는 것을 인식했을 때 무언가 혁명을 꿈꿔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인물이죠. 예. 남편이 프랭크 윌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냥 전형적인 세일즈맨이에요. 아버지도 녹스라고 하는 나쁘지 않은 회사에서 근무했고 본인도 아버지 따라서 녹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 나름 일상의 소소한 혁명을 꿈꾸고 싶다 싶으면 뭐 여직원 불러가지고 외도도 하고 삶이 지루하긴 하지만 뭐 그냥 적당히 사는 사람이에요. 프랭크의 개성적인 특징을 하나 꼽자면은 이 사람은 아직 어른이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어른이 되고 싶어하고 어른으로서의 체면을 유지하고 싶지만 내면적으로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지. 그리고 본인이 그거에 컴플렉스를 느끼고 있고 그리고 그것은 아버지와 관련된 자격지심이 있기 때문이지. 자신의 아버지는 별 볼 일 없이 인생을 보냈고 본인은 그처럼 되고 싶지 않지만 본인도 그로부터 크게 이탈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에 대해서 열등감 어린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남자답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듣는다거나 줏대없다는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고요. 이것이 에이프릴과의 관계에서도 강박적인 반응을 보이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죠. 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상사의 음, 승진 제안에 대해서 거절하려고 했어요. 음, 그런데 아버지의 이름을 이야기하며 음, 프랭크 너가 음, 높은 위치에 올라서 고위층이 되면 아버지가 기뻐하실 거다 음, 라고 하는 이야기에 홀랑 넘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음, 결국 이 사람의 욕망은 에이프릴처럼 자기 자신에 대한 욕망이 아니라 음, 아버지를 만족시키기 위한 욕망이기 때문에 스미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음. 아직 어린 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아버지를 만족시킨다기보다는 나는 아버지를 뛰어넘고 싶다라든가 나는 아버지와 달리 살겠다 뭐 그런 욕망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의 내면적으로 미성숙한 면모가 보이는 것은 에이프릴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누군가에게 항상 인정을 받아야 되고 사랑을 받아야 되고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러하기에 에이프릴이 본인을 사랑하기를 거부하는 순간 어찌 대응할지 모르고 혼란에 빠져버립니다. 그 반응이 굉장히 폭력적이고 애 같기도 하죠. 네. 프랭크가 문제에 대처하는 반응들을 보면은 굳이 건드리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 극단적으로 건드리면서 문제를 더 크게 키우는 타입인데, 적당히 끊고 넘어가도 될 문제도 강박적으로 파고들면서 끝을 보고야만은 자기 통제력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게 다 콤플렉스의 발현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물 하나만 얘기를 하자면 존 기빙스를 얘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수학 박사 출신인데 정신질환 때문에 전기 치료를 받았어요. 전기 충격 치료. 네, 전기 충격 치료. 덕분에 후유증을 앓고 있는 상황이죠. 수학 박사인데 수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들을 불편하게 하는 말을 일삼아요. 팩트 폭력. 그렇죠. 알고 보면 팩트 폭력인데 그 상황에서는 갑분싸되는 굉장히 눈치 없는. 그래서 난 이 사람이 굉장히 재밌는 설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 정연해야 되고 이 세상에 근간을 이루고 있는 기본이잖아. 그것을 공부하고 박사인 사람인데 정신질환 치료를 했더니 오히려 세상의 이치인 근본인 수학을 못하게 잃어버리고 비정상이 오히려 되어버린. 근데 그 비정상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 눈엔 맞는 말로 들리는 독특하면서 생각할 게 많은 캐릭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광인이라든지 백치를 통해서 언중요고를 꾀하고 뼈 있는 말을 던지는 거는 흔한 방법이라면 흔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의 일종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 빛을 발하는 마이클 셰넌의 연기까지 더불어서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그런 인물들이 있는데 프랭크와 에이프릴이 혁명을 꿈꿉니다. 레볼루션이죠.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려고 파리로 가려고 하는 계획을 꾸려요. 이때 본인들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의 눈초리마저 즐기면서 드디어 이 틀에 박힌 사람들의 생활 양식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혁명을 일으키는구나. 파리로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무언가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막막하지만 그들 스스로 만족하는 계획을 꿈꾸게 되죠. 근데 이게 두 가지 벽에 부딪힙니다. 임신과 승진.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안도합니다. 그래, 사실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았어. 너무 대책 없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본인들의 삶이 틀리지 않았다는 식으로 주변인들이 안도를 하게 되는 게 참 재미있는 양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소문과 평가와 시선의 네트워크로 이탈을 다시 포섭하는 거지. 그 세계가 유지되는 방식인 거고 그게.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이 일탈에 대한 에이프릴과 프랭크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먼저 이 이탈은 에이프릴이 뜬금없이 꺼낸 건 아니죠. 에이프릴이 이 이탈을 왜 떠올리냐면은 자신과 프랭크가 처음 만나던 시절에 나눴던 이야기들과 그 당시의 비전들이 사진을 보면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프랭크에게 7년 전에 자신들이 한창 연애하던 시기에 이야기를 하면서 이때의 열정을 되살려보자 라는 의미로 파리행을 조언하게 되는 거고요. 그쵸. 그리고 프랭크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일단 이 두 사람의 입장의 차이죠. 프랭크는 사실 과거의 낭만이나 꿈을 포기하고 지금 샐러리맨으로서 살고 있다는 그런 아쉬움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크게 바랄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내 있고 아이들 있고 가끔 외도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직장에서도 최선의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갈 이유도 없어요. 뭐 들어보면은 사실 그렇게 나쁜 직업도 아니야. 컴퓨터를 50년대에 기획하는 그런 아주 혁명적인, 그리고 지금 이 영화를 보고 있는 2008년의 관객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현재적인 저런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가 건설되었구나 그치. 라고 하는 그런 진보적인 직업인 거죠. 그러니까 이 프랭크는 이미 레볼루셔너리 로드를 타고 있어요. 딱히 다른 방식을 꾀하지 않아도. 근데 에이프릴은 그렇지가 않죠. 자신에게 유일한 자아실현의 계기였던 극단은 완전 망했고 딱히 자신의 어떤 확장적인 동기나 팽창적인 열망을 투입할 데가 없으니까 남편을 통해서 대리 실현을 해야 되는 거지. 그쵸. 그리고 임신이란 거는 프랭크에게 있어서는 더 바라진 않더라도 족쇄가 되진 않지만 에이프릴에겐 직접적인 족쇄가 되죠. 그쵸. 한마디로 결혼하고 애를 낳다 보면은 그냥 현모양처 노릇하는 게 여자의 일생의 전부라는 1950년대식 트렌드에 종속된 사람인 거고 그 때문에 욕구불만에 빠진 사람인 거죠. 그쵸. 그래서 이 둘의 반란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앞서 프랭크가 에이프릴에게 자신의 비전과 낭만을 이야기했다고 했는데 이건 영화에 나오지 않아요. 프랭크가 에이프릴에게 작업을 하면서 지루한 이야기를 뭐 들려주겠다. 아, 초반 장면. 예.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영화가 시작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갑자기 컷이 들어가 버려요. 그죠. 그러면서 둘이 댄스를 추고 또 컷이 행해지면서 수년 뒤에 에이프릴의 연극이 쫄딱 망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동해버리죠. 그쵸.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그렇죠. 그러면은 이 프랭크가 꾸었던 꿈은 뭐고 하고 싶었던 건 뭔지 관객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런 게 있었다라고만 알 수 있죠. 여기서 한 가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죠. 프랭크가 정말 되고 싶었던 거는 사실 딱히 없지 않을까. 근데 에이프릴에게는 이빨을 잘 깠을 뿐이고 에이프릴은 이 남자가 야심 있는 남자구나, 패기 있는 남자구나 라고 홀랑 믿어버린 게 아닐까. 그런 상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한마디로 서로에 대한 기대 같은 게 원래 처음부터 달랐는데 같았다고 지금까지 착각하고 산 게 아니냐는 거지.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에이프릴이 탈주를 계획하는 씬은 온전히 에이프릴만의 생각이라는 거죠. 앞서 말한 것처럼 에이프릴이 과거 자신들의 연애 사진을 보면서 그 계획을 떠올리게 되는 건데 그 장면은 에이프릴이 혼자 있을 때 생각한 거거든. 여기서는 프랭크가 개입하지 않았어. 에이프릴 혼자만의 낭만이라는 거지. 그리고 사실 파리로 가서도 프랭크가 해야 될 일은 딱히 없어. 프랭크 본인이 예전에 뭐라고 말했을지 모를 관객에게도 막연한 비전인 거지. 프랭크 본인도 스스로 7년 전에 자기가 뭐라고 했는지 모를 수도 있어. 왜냐면 술자리 농담이었을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런 면에서 씬의 배치상 이 둘의 관계는 어긋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연출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 초반에 컷 뛰어넘는 것에 대한 의미랑 상상하지 못했을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래서 더 에이프릴 입장에서는 억울할 것 같아요. 이 영화의 서사를 따라가면은 사실 프랭크가 선택하는 게 맞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에이프릴의 계획이 너무나도 터무니없다 보니까 프랭크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에이프릴이 너무 철없이 구는 게 아닌가라고 느껴질 정도로 만드는데 사실은 무언가 혁명을 꿈꾸는 사람들의 만남인 것처럼 에이프릴이 홀랑 넘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에이프릴의 잘못이 아니다. 그리고 에이프릴이 파리로 가는 것에 설득하는 것을 보면은 프랭크 너가 과거에 했던 이야기들 있잖아. 너가 꿈꿨던 것들 있잖아. 그거 이뤄야지. 우리 그것 때문에 결혼한 거잖아. 그런 이야기까지도 오갈 정도로 그런 숨겨진 컷을 생각해보면 마냥 에이프릴만의 잘못이 아니다. 오히려 프랭크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놓고 나오는 소재가 부부의 이야기고 뭐 애 낳으면은 뭐 다 엄마 아빠로 사는 거지 뭐 자기 삶이 어딨어 라고 하는 이야기에 종속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이 영화가 좀 더 확장되는 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똑같이 군중 심리로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누군가 그것을 실행했을 때 사람들은 되게 우러러보고 저 사람 멋지다. 자기 나름대로의 주관을 가지고 사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부러워도 하지만 그것을 결국 실패했을 때 오히려 안도한다는 거지. 그것이 이 영화가
꼭 부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에서 펼쳐지는 여러 가지 자신의 꿈에 또는 자신의 욕망에 철저하게 열심히 그것을 이루려고 한 사람들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시선. 사촌이 땅을 샀을 때 배가 아픈 그런 심리가 이 영화에 녹아다 있다는 것 때문에 참 그 지점도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은 현대 한국이 더하죠. 왜냐면은 한국은 미국보다 훨씬 인구 밀도가 높고 좁고 나가고 들어옴이 제한된 폐쇄적인 사회란 말이지. 미국처럼 이민자가 쑥덕쑥덕 들어오는 그런 국가가 아니란 거야. 그리고 한국에서 평생 떠날 수가 없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민자는 정말 소수고 다들 휴전선 이남에 반도의 절반 정도 되는 땅에서 80년 동안 100년 동안 살아간다는 거지. 대대손손 손을 붙잡고 그마저도 수도권에 몰려 살고, 그렇기에 서로가 서로를 자연스럽게 의식하게 되지. 그리고 감시하게 되고 질시하게 되고, 그만큼 평균화의 압력이 강하지. 보통 사람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크고, 그리고 미국이나 서구처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게 아니다 보니 인종적으로나 국적상으로나 단일한 사람들이 산단 말이야. 그러하기에 한국인들에게는 사람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한국인이라는 범주가 가장 근본적이지. 남을 만나면서 저 사람은 피부색이 뭐지? 언어는 뭘 쓰지? 이런 거를 고민할 이유가 없어. 왜냐면은 이 땅에는 다 검은 머리에 황백색의 피부를 가지고 그런 한국말 쓰는 사람들밖에 없거든. 그게 일단 기본이고 전제고 패시브란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 한국인이라는 범주로부터 이질적인 것이 등장하면은 그거를 납득하지 못해.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다 같은 한국인인데? 저 새끼도 한국말 쓰고 나도 한국말 쓰는데 왜 쟤는 저래? 이렇게 되는 거지. 만약에 피부색이 다르다든가 쓰는 언어가 다르다든가 이민 온 나라가 다르다든가 하면은 그게 납득이 돼. 저 사람은 나랑 다르니까. 같이 살 일이 없으니까. 나는 시카고 살고 저 새끼는 시애틀 사니까 상관없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근데 다 똑같이 서울 살고 다 똑같이 서울말 쓰고 다 똑같이 그냥 그렇게 살아갈 텐데, 그러면은 남이 나와 다른 걸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저 새끼는 왜 나랑 다르지? 혹은 나는 왜 남들과 다를까?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 점에서 이런 레볼루셔너리 로드에서 보여지는 그런 중산층식 평범함의 압력이 한국은 훨씬 더 강하다고 할 수 있고, SNS 때문에 더하지. 레볼루셔너리 로드에서는 그저 소문이나 혹은 대화로 그런 평균화의 압력, 평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프레셔가 주어지지만, 한국에서는 SNS로 직접적으로 자신의 삶이 공개가 되고 그만큼 남의 프레셔가 들어오거든. 그 점에서 50년대 영화이긴 하지만 다루고 있는 소재라는 부분에서는 현대 한국에 오히려 더 적합한 부분이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이야기에 대해 정말 많은 부분 공감하고, 특히나 정치적으로 2차 세계대전에 우리가 모두 승리했다, 우리가 모두 잘 살 거다, 실제로 잘 사는 그 정치 상황과도 맞물려서 현재 우리가 적폐를 모두 청산하고 샘물결로 통일 한국에 대한 영원도 꿈꾸는 이 상황 속에서 맞닿는 맥락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스미스랑 조금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자면 나는 오히려 그 평균에 벗어나려고 하는 것의 두려움보다는 그 평균을 쫓으려고 하는 두려움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레볼루셔너리 로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이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 사람의 평균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멍청해 보이는 거지. 이미 잘 살고 있는 와중에 그걸 왜 벗어나? 이것이 우리가 사회가 꿈꿔왔던 혁명의 길을 너는 걷고 있는데 그것이 왜 혁명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거지? 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 거지. 하지만 지금 세상은 저번 서치에서도 스미스가 얘기했던 것과 맞닿게 완전 다 열려있는 완전 투명한 광장 속에서 누구나 서로 바라볼 수 있는 공간 속에 살고 있잖아. 그쵸. SNS에서 다른 사람이 이런 곳에 가서 이런 사진을 찍고 이런 것을 먹고 이런 옷을 입으면 아 저게 평균인가? 나는 저 평균에 따라가지 못하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 때문에 그것을 계속 쫓게 된다는 거지. 그쵸. 그게 트렌드가 되고, 오히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에 대한 그 두려움보다는 아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나보다 더한 놈이 있네? 저게 평균인가 보다. 저걸 쫓아야겠다 라고 나만의 레볼루셔너리 로드를 더 걸으려고 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50년대 상황과 너무나도 맞닿지만 과거에는 그 보수적인 선상을 벗어나는 것이 두려웠다면 지금은 그 레볼루셔너리 로드에 타지 못하는 내 현실이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그래서
오히려 자신만의 길을 걸려고 하는 그 관종들의 천지인 이 상황이 좀 더 달라진 맥락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했습니다. 네. 오히려 존 기빙스가 팩폭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저 사람처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요즘의 행태잖아. 그것이 여러 사회나 문화의 트렌드고 그래서 이것이 공간까지도 이어집니다. 과거에는 닫힌 공간이었어요. 에이프릴과 프랭크를 보면 프랭크는 이 닫혀있는 공간이 너무나도 안정적이고 안락해요. 차 안에서도 그렇고 외도할 때 그 여직원과 모텔에서의 공간도 그렇고 본인의 집은 당연히 따뜻하죠. 자신이 일궈놓은 모든 것이니까. 회사에서도 사실 그렇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동료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 사람이 결국 꿈꾸는 것은 자신만이 쓸 수 있는 그 새로운 공간이죠. 자신만을 위한 특별한 공간. 그것을 염원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선택은 결국 파리에서의 열려있는 공간이 아니라 자신만이 닫혀있는 공간을 추구하는 거죠. 반면 에이프릴은 완벽하게 열려있는 공간을 추구하려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대화와 그리고 싸움이 집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녀의 주 무대는 부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심지어 섹스를 나누는 것도 부엌에서 이루어지죠. 그녀가 일탈하고 싶은 욕망은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주차장에 있는 차 안에서 외간 남자랑 섹스를 하기도 하고 남편과 다투었을 때는 숲속으로 도망가서 밤이 될 때까지 한나절을 밖에 있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에이프릴이 요즘 사람이었으면은 오히려 더 잘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쨌든 열려있는 공간, 투명한 공간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에이프릴인 거잖아. 오히려 더 혁명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지. 이 사람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왜 자꾸 저렇게 혁명을 꿈꾸지? 그 당시에는 저 사람 이상한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 세상에서는 닫혀있는 공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너 왜 자꾸 이불 밖이 위험하다고 하고 이불 안에서만 가만히 있어? 너 히키코모리야. 너 잘못된 거야 라고 오히려 압박을 주게 되죠. 그것이 잘못됐다고. 빨리 열린 공간으로 나와. 빨리 너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친구 계정을 연동해서 그 친구들을 팔로우하고 빨리 좋아요를 눌러. 걔네처럼 영상을 올리고 스토리를 올려. 빨리 유튜브로 너의 컨텐츠를 업로드하고 빨리 돈을 벌어. 우리 모두 공유되고 우리 모두 연결돼보자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에이프릴의 이야기랑 맞닿기 때문에 에이프릴이 참 요즘 사람이었으면은 만능 엔터테이너로 오히려 잘 사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네. 뭐 근데 더 비극적일 수도 있지. 왜냐면은 이 시기에는 파리를 꿈꿀 수 있어. 왜냐면 파리 잘 모르거든. 그쵸. 그냥 이 땅이 아닌 어딘가 좀 더 안락하고 낭만적인 공간이 있다는 환상을 품을 수 있지. 근데 지금은 다 알잖아. 다 알기 때문에 어디로 가도 탈출구가 없다는 것이 명백해. 레볼루셔너리 로드에서는 파리행을 꾀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파리행을 꾀하는 게 의미가 없어. 이것처럼 인생의 플랜이 될 수가 없다는 거지. 왜냐면 유튜브도 파리 보면 땡이거든. 그쵸. 그게 더 친절하고 더 자세하게 알려줘요. 그게 인생의 탈출구가 될 리가 없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때는 차라리 이곳이 아닌 어딘가 도망칠 수 있을지도 몰라라는 기대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어디에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지. 왜냐면 이미 다 열려 있거든. 폐쇄된 공간에 감금되어 있을 때는 이곳을 떠나서 열린 곳으로 가고 싶다는 열망을 품을 수 있지만 모든 게 열려 있으면은 그럼 이 세계 자체가 감옥이 되는 거지. 지구를 떠날 수는 없잖아. 그쵸. 우주 관광 이런 걸 꿈꾸는 건 정말 뻘짓이란 말이야. 그쵸. 스타맨이 될 수 없어요. 그 점에서 지금의 세계가 오히려 더 에이프릴 같은 사람에겐 답답하고 절망적이고 지식적일 수 있다. 이때는 평범함을 탈출할 수 있지만 그런 꿈을 품을 수 있지만 지금은 꿈이 없다. 왜냐하면 어떤 이질적인 꿈도 어떤 도발적인 꿈도 다 장사미사 중에 하나에 불과하거든. 다 뻔히 아는 거고. 확실히 그 부분이 공감이 가서 결국 에이프릴이 하고 싶은 건 힙해지려고 하는 거잖아.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노선을 걷고 싶은 힙한 마음을 본인이 품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50년대 60년대에는 유럽? 굉장히 좋대. 거기선 돈도 많이 준대. 물가도 엄청 싸대. 천한 미국인이 아니라는 거지 이제. 여기서 벗어나면 그게 굉장히 힙한 행위가 됐고 귀족이 되는 거지. 그게 나의 욕망이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힙한 행위를 꿈꾸는 게 지금 이 상황인 거고 지금 2010년대에 왔을 때 힙함은 남들 다 하는데 가는 게가 힙한 게 아니야. 오히려 조금 불편하고 조금 돈 못 벌고 조금 인정 못 받고
다른 사람들이 모르더라도 그냥 내가 지금 만족하는 소확행 이런 것들이 힙해졌단 말이야. 그래서 그 힙함,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거의 변천사도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그게 짤방감 이상이 못 된다는 거 이제 다들 알지. 그게 레볼루셔너리 로드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유인 거고. 이비자에서 사진 찍는 게 레볼루셔너리 로드가 될 순 없잖아. 그쵸. 구글에 검색하면 더 잘 나오는데. 더 좋은 화질로. 네. 하여튼 그래서 레볼루션에 대한 그때 당시 시대와 그리고 인간상을 여러 가지 살펴보면 재밌는 면모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마지막 엔딩 장면에서의 두 인물의 이야기가 더 와닿는 면모가 있는 것 같았어요. 이웃집 남자는 에이프릴을 욕망하죠. 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에이프릴을 욕망한다는 건 사실 사랑에 대한 갈구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 사람을 내가 짝사랑하고 사랑한다, 너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너도 나한테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줘. 정말 순정이죠. 물론 외도고 불륜이긴 하지만. 그리고 마침 이뤄냅니다. 주차장에서 에이프릴과 섹스를 해요. 그리고 나서 난 사실 너는 너무 사랑해왔어. 근데 에이프릴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죠. 이건 단순한 잠깐의 유흥을 즐기기 위한 레볼루션이지 사랑? 그딴 거 아니야 라고 막아버리죠. 그런 사랑이 좌절됐을 때 이웃 남자의 좌절감이 돋보이고 또 마지막 씬에서 헬렌 기빙스 부인이 험담을 하죠. 프랭크 가족에 대한. 그때 남편이 보청기 소리를 줄이게 되는 것. 그러니까 헬렌 기빙스 부인이 이야기하는 프랭크 가족의 험담은 결국 지금 보여지는 SNS에서의 여러 사람들의 깎아내리기, 비판하기 그것에 대해 너무 이골이 나니까 그냥 귀머거린 채로 사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을까라고 하는 선택에 대한 이야기. 뭐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SNS 안 하고 카톡도 탈퇴하고 뭐 사람들의 참견과 오지랖의 네트워크에 대한 피로감이지. 그런 것에 대한 비유인 것 같아서 재밌는 구석이 많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프랭크와 에이프릴 부부의 옆집에 사는 셰프라는 남자의 욕망은 사실 빤하죠. 남의 떡이 더 크다. 내 마누라보다 남 마누라가 더 매력적인 것 같다. 그렇게 보이게끔 연출이 되기도 해. 그렇죠. 셰프의 시선에서 에이프릴이 항상 매력적으로 그려지거든. 그리고 컷으로도 한번 나와요. 네 사람이 만나서 그 파리로 떠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셰프 부부가 벙찌게 되죠. 그 다음 컷을 보면은 그 셰프 부부가 아마 잠자리를 가진 것 같은데 그것을 그냥 잘라버리고 남편이 굉장히 뭔가 불만족스러운 모습으로 일어서서 뭐 어디를 터덕터덕 가는 그런 장면을 보면 더 그렇죠. 그러니까 에이프릴은 이 사람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지. 평범함을 떨쳐버리고 내 욕망을 추구할 수 있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꿈꾸고 있는데 이 사람은 고작 남의 떡 정도에 머무른다는 거지. 그냥 지금의 삶이 지루하고 진부하니까 조금 변화를 줘볼까? 이 정도의 마음으로 에이프릴을 욕망한다는 거지. 사실 얼마 안 가서 흥미가 떨어지고 다시 자신의 처에게로 돌아갈 확률이 높아. 그게 그 사람에게는 만족스러운 변화인 거지. 잠깐 빨간 티 입었다가 원래 입던 티 입어야지. 뭐 이렇게 변화 좀 주는 거지. 뭐 이런 정도로 만족하고 넘어갈 사람이라는 거야. 그 점에서 에이프릴이 원하는 그런 야심이 없는 사람인 거지. 프랭크도 성에 안 차는 마당에 셰프 정도야. 하룻밤 자고 말 상대인 거지. 아, 스미스 말이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프랭크 부부의 자리를 새로운 부부가 들어왔을 때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프랭크 부부의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볼 땐 이 셰프 자체도 자기가 또 그럴 걸 아는 것 같아. 그런 자신이 너무 비참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부 얘기 좀 하지 말아달라고 한 것 같아. 필러 부부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자 뭐 이렇게 얘기해야지.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한 가지 빼먹을 수 없는 게 이름. 에이프릴과 프랭크입니다. 네네. 성은 프랭크의 성을 따서 힐러죠. 근데 재밌는 게 에이프릴은 4월이란 뜻이 있죠. 그죠. 4월 하면은 우리가 흔히 떠올릴 수 있는 게 만우절. 만우절도 있고 그리고 봄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에이프릴이라는 이름 자체가 낭만을 꿈꾸기에 좋은 이름이지. 하지만 그것은 일종의 거짓말이기도 한 거고 본인 스스로를 속이는 그런 만우절스러운 구석이 있는 거지. 4월의 바보이기도 한 거고. 그렇죠. 그리고 프랭크라는 이름은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대화들이 오가면서 프랭크 이름을 사람들이 부르질 일이 많아요. 프랭크에게 대화를 걸면서 프랭크 이건 어떠니? 프랭크 너는 뭐 이게 잘못됐어. 뭐 이런 식으로 프랭크의 이름을 계속 언급합니다.
이게 한국식으로 따지면 뭐야? 솔까말 이거지. 솔직히 프랭크라는 이름 자체가 그런 뜻이잖아. 그리고 프랭크는 자기 욕망에 비교적 솔직한 사람이기도 해. 너무 솔직해서 탈이지. 그래서 에이프릴이 질려버리게 되고 그쵸. 멘탈이 깨지게 되고. 외도 사실도 말할 정도로. 에이프릴이 프랭크에게 되묻죠. 프랭크, 왜 그런 이야기를 나한테 하는 거냐? 그 의도가 이야기를 뭐니? 하는 의도가 뭐냐? 프랭크는 그냥 솔직한 거야. 자기 이름답게. 너 이러는데 질투가 안 들어? 이런 이야기까지 꺼낼 정도로. 그리고 프랭크는 사실 욕망을 속이고 살지 않거든. 지금 하는 일이 최선이고 지금 하고 있는 일상이 최선이기에 프랭크 하지 못할 게 없어. 에이프릴은 반대로 이 일상이 클린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클린하게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에이프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영화를 보다 보면 사람들이 계속 프랭크 하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솔직함에 대한 강박이 보이죠. 프랭크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라는 강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지. 그 점에서 리듬이 좋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존 기빙스라고 하는 이름 꽤 의미심장하네요. 존 자체가 요한이기도 하고 기빙스 자체가 계속 그런 걸 주는 사람이니까 이름에 대한 함의 생각은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니까 확실히 와닿는 면모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더더욱 이 영화의 캐릭터들은 사실적인 연기를 하지만 그게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해요. 뭔가 관념처럼 보이죠. 에이프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이 지루한 현실을 벗어나려고 하는 뭔가 스타카토 같은 존재처럼 계속 뭔가 이렇게 튀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뭔가 탄성을 갖고 있는 무언가의 물체처럼 보이기도 할 정도로. 팝콘이죠, 팝콘. 네, 뭔가 자꾸 통통 튀고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해요. 어디로 벗어나고 싶은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런 걸 보면은 또 프랭크는 지금 묵직하게 그냥 여기 살다가 잠깐 뭐 샛길로 새다가 다시 오려고 하는 그런 무언가의 관념처럼 보이기도 하는 게 참 이 영화의 재밌는 면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에 언급을 안 한 게 있는데 사실 이 영화의 결말, 그러니까 에이프릴이 낙태를 하는 씬에서 원작 소설에서는 편지를 프랭크한테 씁니다. 뭐 내가 혹시 잘못된 일이 생기더라도 당신 잘못이 아니다 라는 내용의 한 줄 정도의 쪽지를 남기고 프랭크가 이제 발견을 하고 이렇게 마무리되는 내용인데 이 영화에선 그게 생략되어 있었죠. 그래서 뭐 자살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마지막 에이프릴의 선택마저 그것도 레볼루션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현실로 돌아온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낙태를 하는 것도 아 그래 레볼루션 없지, 비참한 이 군상들 속에서 사는 것도 나 자신에 대해서는 새로운 레볼루션일 수 있을 거야. 나는 튀는 사람인데 이제는 그냥 모난돌 되지 않게 정맞으니까 그냥 깎여보자 라고 하는 그것마저도 레볼루션의 선택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저 개인적인 여운이 좀 있었습니다. 에이프릴이 낙태하기 전의 상황에 대해서도 한마디를 하자면은 이 씬이 참 재밌는 게 에이프릴이 그 전까지의 갈등과 싸움을 싹 잊어버린 채 프랭크에게 모범적인 50년대식 백인 아내로서 완벽한 내조를 해줍니다. 네. 그러면서 하루 일 잘하고 오라고 하고. 근데 이때 아침 식사를 대접하는데 뭘 대접하냐면은 달걀 스크램블이죠. 물론 달걀 스크램블 아침 식사로 먹는 거는 흔한 일이지. 그쵸. 딱히 이상할 건 없어. 근데 뭐가 눈에 들어오냐면은 그거를 굳이 격식을 차리고 먹는다는 거지. 50년대스럽게. 달걀 스크램블 그냥 사실 별거 없는 음식이잖아. 근데 잘 차려진 정찬처럼 그 그릇에 담아가지고 나이프와 포크로 스테이크 썰어 먹듯이 거창하게 먹는다는 거지. 사실은 그냥 달걀 스크램블일 뿐인데 에이프릴은 그 위선을 견딜 수가 없는 거지. 하루 동안 완벽한 아내로서 연기를 했어. 하지만 이건 연기일 뿐이고 가식일 뿐이고 거칠일 뿐이라는 것을 스스로 아는 거지. 그러니까 죽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지. 12주가 지났거든. 그럼에도 낙태를 선택하는 거고 안 되면 뒤지면 그만이지. 그 연기라는 말 때문에 결국 그 본인이 연기를 하려고 했었지만 마지막 내주하는 모습도 그것에 질식해 죽는다는 듯한 느낌이기도 하네요. 그래서 프랭크가 가자마자 울잖아. 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좀 마무리를 하자면 결국 혁명에 대한 분상을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혁명이라고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 유지하고 있는 관습이나 제도들을 깨뜨리고 뭔가 새로운 걸로 거듭나는 그런 거잖아요. 알고 보면 이 세상은, 우리나라는
혁명을 통해서 계속 거듭났잖아요. 음. 그래서 지금 최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향유하고 사는데 음. 그 와중에서도 이것을 고리타분하고 음. 벗어나야만 되는 현실이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것을 보여주는 연출법 자체가 샛길로 새지 않고 시종일관 이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게 취향이 맞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뭔가 이런 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사실 그게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옛날에 한비야가 그 한 청년이 자신한테 공무원. 꿈이 뭐니 했을 때 저는 7급 공무원이 되는 게 꿈입니다 이랬더니 한 대 쥐어박으면서 어떻게 공무원이 꿈일 수 있냐고 그런 이야기가 떠오르는데 대부분 혁명이라고 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떠올리는 거지. 아니야, 꿈을 꿔야 돼. 새로운 세상을 나가야 돼. 말은 쉽지. 한비야처럼 너네들이 혁명을 꿈꿔야 돼. 너네들이 꾸고 있는 건 너무 비루하고 그건 말이 안 돼 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게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모두 통용될 수 있는 말이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봐라 라고 좀 다층적인 면에서 보여준 것 같아서 제 맘에 드는 영화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계절과도 통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 취향에 맞는 영화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별점 4.5점으로 끝내고 싶고 이 영화의 연기력들을 많이 칭찬하지만 오히려 격정적인 연기가 그렇게까지 보이지 않음에도 오 너무 연기가 대단해 라고 받아들여지기보다는 이건 한번 되돌아봐야겠는데? 이거는 내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라고 하는 연기인 것 같아서 좀 더 묵직함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시작할 때 에이프릴이 프랭크에게 던지는 질문도 그런 거긴 하지. 돈벌이 말고 네가 진짜 하고 싶은 건 뭐냐? 라고 에이프릴이 물어보죠. 그렇죠. 한비야였던 거지 에이프릴이. 아 이렇게 가나요? 네. 하지만 프랭크는 7급 공무원으로 만족했다는 거. 아 그래서 에이플 입장에서 한 대 쥐어받고 싶었구나 프랭크를. 7급 공무원 따위를 꿈꾸다니. 레볼루셔너리 로드가 얼마나 많은데. 네. 네. 하고 싶은 이야기는 충분히 앞에서 한 것 같고 네. 사람들이 이런 위선적이고 기만적인 삶으로부터 탈출하고 싶어 하지만 그러하기에 본인들도 스스로의 자기 기만을 알고서 도리어 프랭크에 대한 강박에 몰리지만 결국은 이거로부터 딱히 탈출할 수 있는 유토피아는 없다. 이 세계에서 결국 우리는 뻔한 삶을 직시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대해서는 뭐 정답이 없는 거지. 앞서 말했듯이 이게 50년대보다 지금 더 압박적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뭐 흥미로운 작품이고 다만 영화로서 하는 건 그렇게 많지 않다. 원작에 종속되어 있고 몇몇 편집이나 장치들에 의해서 개성을 띠긴 하지만 그게 큰 부분은 아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고 결말에 대해서도 나는 불만이 있는 게 부동산 중개업자인 헬렌의 남편이 헬렌이 에이프릴 부부를 헐뜯는 것을 듣기 싫어서 보청기를 빼면서 영화가 끝난다고 앞서 이야기했죠. 근데 이거는 뭐 사실 크게 참신하다고 할 수는 없죠. 물론 그 기법적인 참신함은 있어요. 보청기를 빼는 게 얼마나 재밌어. 그러면서 영화의 음향도 점점 줄어들면서 페이드아웃 되면서 끝나지. 이 기법 자체가 진부하다는 건 아니고 그 기법이 지향하는 이 목적과 관념이 진부하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들을 뻔한 개돼지라고 말하는 건 너무 쉽다. 대중들은 노답이다라고 말하는 건 쉽다. 그게 사실 이 씬에서 깔려있는 바잖아. 저렇게 중산층의 삶에 만족하고 살면서 남을 서로서로 안주거리로 삼아가면서 돌고 도는 너저한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 거냐라고 이 씬에서 되묻고 있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말하기는 아주 쉽다는 거지. 뻔한 사람들을 까는 것만큼 뻔한 게 없다는 거지 말하자면. 저런 깨시민들 하면서 깨시민을 까는 자각이라는 것도 결국은 진부한 거잖아. 누구나 품을 수 있는 생각인 거고. 그 부분에서 고민 수위가 그렇게 깊은 건 아니다. 결국은 교양인들, 리버럴들, 깨시민을 까는 깨시민들을 만족시키는 그런 포멀한 엔딩인 거지. 그리 일탈적이지 않다. 이 영화의 엔딩 역시도 레볼루션은 아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네. 네. 그래서 별점은 3개 반 주겠습니다. 네. 레볼루셔너리 로드 생각보다 딥하게 다룬 매체가 전혀 없더라고요. 저희가 어디서도 다루지 않았던 레볼루셔너리 로드 딥하게 다뤄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